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 뒤로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상승했고 2018년 상반기 때 내내 코스닥이 좋았거든요. 요번에 또 비슷하게 또 지금 11월 달 말에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바이오나 그다음에 로봇이나 이런 다양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단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빅테크들이 지금 테슬라 수주받은 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일본이 중국 관련돼서 서로 싸우는 게 저희가 분명히 반사수에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파운드리와 일반 메모리, 낸드 지금 모두 좋은 상황이고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고 재고가 줄어든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또 국내 주식 투자 아이디어 살펴볼 텐데 증시 얘기부터 먼저 하고 지나가죠. 뭐 한때 4,200까지 갔다가 뭐 AI 버블론 논란 또 네네. 미국 증시도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거의 한때는 한 3,800까지 떨어졌었죠. 네네. 그러다가 지금 한 또 4,000을 회복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여전히 환율은 또 1,470원대 높은 상황이고 또 AI 버블 논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4,200을 찍었다가 3,800까지 내려오니까 막 엄청나게 막 주가가 많이 빠진 것처럼 그렇게 시장에서는 또 공포 심리를 자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 딱 10% 빠졌고요. 최고점에서 10% 정도 빠지면 조정장이라고 하지 하락장이라고 안 하거든요. 10에서 한 20% 사이는 조정장, 2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하락장인데 시장은 약간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말씀하신 대로 또 오늘 주가를 보면 저희가 촬영 찍는 날 기준으로 보면 또 4,000선이 또 다시 회복이 됐거든요. 상당히 변동성은 있지만 그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가는 모양새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갖고 계신 종목들이 오르지 않으니까 더 부담이 되는 것 같고 최근에 하이닉스를 11월 달 한 달만 들어서 외국인이 8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10조 넘게 팔았고요. 삼성전자도 거의 2조 가까이 팔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가 주춤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AI에 대한 피로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계속 뭐 엔비디아 하다가 엔비디아 주춤하니까 이제 구글 얘기를 하고 이제 구글이 또 밸류에이션이 PER 기준 포워드 PER로 30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구글과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AI 관련된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 버블 논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감가상각 문제도 나오고. 근데 결론은 AI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 날 건데 그 AI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버냐 못 버냐고 실제로 AI를 통해서 얼마나 기업들이나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생산성 혁신을 일으켜서 이게 장기적인 그림으로 갈 거냐에 대한 그 일종의 어떤 메가 트렌드적인 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거고 옥석 가리기 진행하는 중에 계속 노이즈는 계속 생길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수가 막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지금 당분간은 방향성 보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박스권에 있을 것 같고요. 요거 최근에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기관이 코스피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주고 있어요. 다행히도 기관 특히 투신하고 이 사모펀드 이 금융투자는 좀 단타성 물량이라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쪽이 중요한데 장기성 기관 물량은 4,000선이 깨질 때마다 3,800, 3,900선에서 담는 걸 봤을 때 또 어제 보니까 증권사별로 또 내년 전망하잖아요. 아 나오죠. 네, 있다고 나오잖아요. 뭐 폭이 뭐 1,500, 막 1,700 이렇게 되는데 제일 낮게 보는 데가 한 3,000, 한 400선이더라고요. 3,000 밑으로 보는 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서 조정이 나와도 15% 안짝, 15에서 20% 안짝을 보는 것 같아서 철저하게 좀 박스권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구조적으로 보는 거는 코스닥입니다. 그 코스닥이 요거 밑에 거 피디님 표 띄워주실 건데 코스닥도 역시나 기관 쪽에서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보험까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개인이 파는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코스닥 쪽에서 우리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기억나세요? 2017년에 2017년에서 2018년 넘어갈 때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7년 11월 달에 정책 딱 얘기하고 요번에 또 비슷하게 또 지금 11월 달 말에 그 발표가 나왔거든요. 지난주 저희는 지금 12월 달에 찍고 있지만 11월 말에 코스닥 관련된 정책에 대한 예고가 나오면서 2018년 1월 달에 실제 정책 발표가 나왔고 그 뒤로부터 한 달 동안 주가가 상승했고 2018년 상반기 때 내내 코스닥이 좋았거든요. 요거 KB증권에서 가져온 표인데 위에 게 파란색이 코스닥, 밑에 게 검은색이 코스피입니다. 계속 2017년 11월에 딱 역전 2017년 전까지는요. 계속 코스닥을 시장 초월했는데 바로 역전됩니다. 코스닥이 계속 시장을 초월하고 코스피가 계속 그 코스닥 밑으로 시장 코스닥 지수를 하회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세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 쪽에서 모멘텀을 받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 정부에서 국민성장펀드 여기에 15조 정도를 직접 지분 투자 아마 추가적으로 한 5조에서 10조 정도는 간접 지분 투자해가지고 이거 대기업한테 안 쏘거든요. 중소 중견기업한테 코스닥으로 추정되는 중소 중견기업에 아마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 부분 여기서 국민성장펀드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는 기업들이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11월 달에 두 군데 드디어 선정됐죠. IMA 종합투자계좌라고 해가지고 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국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요 두 군데가 5% 정도 리스크 위험을 떠안고 벤처캐피탈이나 모험자본 역시 이것도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소 중견기업 쪽에 코스닥 쪽에 어떤 자금의 긍정적인 자금이 선순환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부가 검토하는 정책이 국민성장펀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연기금에서 지금 3% 정도 되는 코스닥 비중을 5%에서 정말 많게는 뭐 7%까지 확대해라는 어떤 정부의 스탠스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벤처캐피탈 쪽에 지원을 통해서 벤처캐피탈이 결국은 중소 중견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한 모험 자본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 정부의 입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금융지주나 미래에셋한테도 얘기한 게 또는 은행권에도 얘기한 게 생산성 자본. 야, 금융권 너네 이제 이자놀이 좀 그만 좀 하고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적 자본을 하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적 자본이 어디 가냐? 역시나 코스피 쪽보다는 중소 중견기업이 모여있는 코스닥 쪽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랑 상당히 이게 좀 맞물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러셀 2000에 조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확실히. S&P나 나스닥이 주춤한 사이에 러셀은 좀 주가 방향성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금리 인하라는 기조 자체는 여전히 변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뭐 동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노이즈는 만들어내고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여기서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일본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 자산의 어떤 축소 움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 거지 제일 중요한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로 갈 거냐 인상 기조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인하 기조로 가는 추세거든요. 물론 동결을 하고 인하의 시기를 늦출 수는 있어도 인하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QT 종료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QT 종료하면 바로 돈 풀 줄 알았는데 안 푸니까 또 그것도 노이즈를 만들어낸 건데 어찌됐거나 시장의 돈을 회수하는 거를 일단 멈췄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의 대안으로 상당히 바이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미 11월 달에는 압도적으로 상승률 측면에서 바이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금리 인하 기조는 불변하고요. 반도체에 대한 높은 피로감, 그래서 바이오 쪽에 주목되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에서 밀어주는 부분, 그다음에 새롭게 이 생산적 자본이 부각되면서 생산적 자본이란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그 생산적 자본의 유동성의 흐름 이걸 봤을 때 코스닥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이 재미난 건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약 26년 동안 1월 달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고 2월 달에 2등으로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 투자하셔도
1월달, 2월달에 향후 과거의 25년 데이터를 봤을 때 25년 데이터면 어마어마한 데이터잖아요. 상당히 신뢰도가 높다. 코스닥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 아마 이쪽도 소득공제 세제 혜택 관련된 얘기 검토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코스피 쪽에 반도체에 대한 피로감을 코스닥 쪽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으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계속 그 달란트 투자에서 로봇에 대한 강조를 했거든요. 로봇이 지금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주춤한 사이에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 피지컬 AI랑 결합돼가지고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반도체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 쪽에 몰려있는 바이오나 그다음에 뭐 로봇이나 이런 다양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단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쪽이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경기 좋은 거,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일본이 중국 반도체 대상으로 이제 맞습니다. 핵심 첨단 소재 수출 네. 금지하면서 예전에 2019년에 우리가 당했던 그거이긴 한데 그쵸. 그러면서 네. 중국 공장 뭐 스톱되고 그렇게 됐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업황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계속해서 답보 상태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정확합니다. 일본이 중국 관련돼서 서로 싸우는 게 저희가 분명히 반사수에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중국 관련돼서는 사실 반도체 경쟁력이 우리나라랑 아직까지 기술의 격차가 존재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시간의 격차도 존재하고. 근데 말씀하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은 결국은 이 AI 관련된 생태계가 얼마나 유지되고 빅테크들이 얼마나 캐펙스 투자를 유지하는데 제가 놀란 거는 연초 때 내년 전망을 한 거죠. 26년도. 그러니까 캐펙스 투자, AI 서버에 대한 캐펙스 투자를 15% 정도부터 시작했거든요. 전망을 15% 늘릴 거다. 근데 일단 올해 얼마 늘렸냐면 올해 거의 50% 가까이 늘렸습니다. 47% 늘렸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늘렸어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24년도에는 AI 캐펙스 투자를 안 했을까? 했을 거잖아요. 거기서 또 늘렸잖아요. 거기서 또 늘린 거예요. 근데 25년도에 47% 늘린 거에서 26년도에 15% 정도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6년도도 역대 최고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마까지 올라온 줄 아세요? 15%에서 다시 50%까지 올라왔습니다. 25년도 최고치에서 추가적으로 50% 더 올랐거든요. 진짜 뭐 엄청 희망회로 돌리는 쪽은 올해에서 내년에 70%까지 캐펙스가 늘어난다고 보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평균을 내보니까 한 4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늘릴 건데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구글의 TPU가 더 많이 쓰이는 엔비디아의 GPU가 많이 쓰이는 그 논란이 가기 전에 어찌됐건 간에 거기 들어가는 칩의 메모리 반도체를 쓴다는 거거든요. HBM의 형태건 일반 메모리 반도체의 형태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둘 다 모두 좋은 상황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새 또 재미난 얘기가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HBM4를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DM 쪽에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합니다. 네. HBM4를 포기한 게 아니고요. 굳이 HBM4를 막 그냥 막 뭐 빨리 낸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가져가는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D램과 낸드가요. 연초 대비 월별로 1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램으로 보면 거의 한 70%가 올랐대요. 분기에 3개월 만에. 네네. 낸드는 50%가 올랐대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고요. 가장 최근 데이터로 이제 삼성전자 이제 엔지니어 친구 통해 확인한 바로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야, 휴대폰에 칩을 팔아야 되는데 팔 수가 없다. 지금 서버 쪽이 너무 잘 나가가지고. 두 번째는 재고가 정상 재고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는 보통 삼성전자 재고 가져가는 게 6주에서 7주인데 지금 3주까지 떨어졌대요. 엄청나게 떨어졌대요.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7주에서 8주 가져가는데 낸드도 한 3, 4주까지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추세가 일단은 다행히도 내년 상반기까지 중반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그렇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거는 D램하고 낸드 가격이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D램하고 낸드를 이렇게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회복되는 국면에 캐파를 막 늘려서 물건을 제품을 아도를 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쓸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더 전략적으로 D램과 낸드를 받는 고객사 측면에서 장기 계약을 하자는 걸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가격이 올랐다가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엄청나게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쉽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적다는 거고요. 마이크론도 HBM을 공격적으로 하다가 삼성전자랑 비슷하게 마침 또 HBM 관련돼서 마이크론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발열이라든지 설계의 어떤 오류 문제, 그다음 패키징 쪽에서 문제.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굉장히 26년도부터 HBM4에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조금 한시름 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일반 D램과 일반 낸드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엄청난 일반 D램에서도 마진율이 뭐 특히나 그냥 서버 D램 쪽은 OP 마진이 뭐 60%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D램이 마진이 잘 나오니까 일반 D램이 레거시 D램 마진 잘 나오니까 삼성전자 뭐 내년 영업이익 100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100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면 그 최대수에는 삼성전자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4에 대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HBM4를 급박하게 콜 테스트를 못 받더라도 일반 D램과 일단 낸드를 팔면서 캐시카우를 완벽하게 확보를 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R&D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테슬라 수주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일단은 AMD라든지 그다음에 퀄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뭐 구글이라든지 다양한 빅테크들이 TSMC 그래도 삼성전자 불안하니까 삼성전자 안 기다리고 그냥 TSMC에 맡길래 했던 빅테크들이 지금 테슬라 수주 받은 거를 기점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아마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와 일반 메모리, 낸드 지금 모두 좋은 상황이고 수요와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이고 재고가 줄어든 상황이라서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같고 가격의 상승 추세,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 추세가 크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까지.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반 D램과 낸드가 좋아지면 그거에 대한 최대 수혜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태까지 어떻게 버텼냐면 재미난 건 파운드리도 그렇고 비메모리도 그렇고 야 우리 마진 조금 받아도 되니까 물량만 일단 맞춰줘 그렇게 해서 버티고 만약 그 물량조차 못 맞추면 우리는 우리 전방 고객사 삼성 스마트폰이 있잖아 삼성 PC가 있잖아 삼성 자체 가전이 있잖아 해서 그걸로 다 메꾼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외부 고객사로 돌리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마진을 깎아먹으면서까지 물량을 쳐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하이닉스보다는 좀 훨씬 나아 보이고 그래서 내년에 요거 이제 실적표 가져왔는데요. 내년에는 100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27년도에는 100조 가능하지 않을까. 27년도 내후년 정도에는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으로 한 85조 정도? 85조고 하이닉스도 뭐 100조 얘기네요. 이거 표 띄워 주실 건데요. 지금 이게 딱 평균값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올해 38조 영업이익에서 내년에 80조 정도 보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80조고 27년도 정도 되면 100조 정도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요거 밑에 게 표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여기도 엄청나게 2배 성장한 거거든요. 작년에 23조에서 올해 42조 보니까 42조에서 내년에 뭐 100조 얘기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년에 한 70조 정도 그리고 27년에 80조 정도 그래도 영업이익이 80% 가까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일단 하이닉스가 내년에 영업이익이 80% 성장하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거의 2배 반 정도 성장하거든요. 80조라고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 최근에 주가 뭐 100% 올랐고 하이닉스 250% 올랐는데 주가 100% 올랐는데 영업이익이 150% 200% 오르니까 주가가 정당화 되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는 만약에 그런 건 있죠.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외국인이 국내 지수를 안 좋게 보고 지수를 매도해버리면 패시브 자금에서 빠져나가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외에는 큰 우려는 없어 보이고 두 번째 좀 부담되는 거는 테슬라 거 지금 A16 칩 받는 거 가동률이 뭐 안 나온다고 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다.